우리나라가 금에 대한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죠. 그렇다 보니까 국제 시세보다도 무려 18%나 더 비싼 그런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금에 대해서는 되게 뜨거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만큼 우리나라도 높아진 거다.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었냐는, 수요는 전 세계랑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졌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그래요. 금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금의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확실한 역사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재평가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바꾸느냐가 총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국가가 강제로 금 가격을 재평가하기도 해요. 미국만 보더라도 1933년에 이제 그 대공황이 끝나고 나서 화폐가 막 풀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야, 달러 이거 믿을 수 있는 거 맞아? 미국 지금 경제도 안 좋고 부채 문제도 상당히 심각했어요. 미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그 부채가 정말 급격하게 폭증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 화폐도 너무 많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력은 상당히 떨어지고, 지금이랑 상황이 똑같죠. 그렇다 보니까 이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 몰수법이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려요. 지금부터 은행문 닫아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국민 중에 누구라도 금을 소유하면 너는 징역형 10년이야. 그러니까 국가에 금을 가져오도록 해 라고 해요. 사람들이 내놓겠나요? 안 내놓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강제로 뺏으려고 하니까 더 꽁꽁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묘안을 내요. 뺏지 말고 그냥 알아서 내놓게 하자라고 하면서 은행이나 이제 어떤 이제 벽만 되면은 다 선전 문구를 써요. 금을 가지고 오는 사람 애국자, 금을 숨기는 너 매국노,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라디오에서도 항상 틀고, 그렇게 금을 가지고 오는 뭐 연예인이라던가 그런 정치인들 있으면은 대대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애국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내가 뭐 금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우리 나라 망하면은 끝나는 건데 하면서 일단 나라부터 살려고 봐야지 하면서 이제 금을 내놔요. 여러분들 나이대가 있으시면 아마 IMF 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금이 정말 빨리 모여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 가격을 재평가할 때는 화폐, 그동안 풀렸던 화폐의 양과 금이 일치가 되는 수준까지는 올려야 사람들이 이제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화폐에 대한 신뢰가 다시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금에 대한 충분한 매집을 했으면 이제 금 가격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20.67달러였던 금 가격을 35달러로 재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달러를 보유한 사람은 마이너스 40%에 가까운 하락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강제로 금 가격을 1대1 매치시키는 수준으로 정부가 재평가하는 일도 생기고, 아니면 1970년대처럼 국가가 재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유시장에 맡겨서 재평가되는 그 수준까지 가격이 오르도록 내버려두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는 이 바닥에 있었던 게 요 정도까지 오르면 이 다음부터는 불안함은 해소되는데 사람들이 약간 그 투기 심리가 작용하기 시작해요. 이제 야수의 심장이 시작되는 거죠. 야, 금 가격이 한번 오를 때 많이 오르네? 이거 딱 한 달만 넣었다 빼면 한 20% 먹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투기 심리가 붙으면서 자유시장에 맡기면 재평가되는 가격 이상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통은 이 2가지 중에 하나로 일어나는데, 지금을 기준으로 볼 때 지금 국가가 과연 재평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 일단 시장 자체가 너무 넓어요. 옛날에는 금 시장 하면 네덜란드 시기에는 암스테르담이, 그리고 이제 영국 패권 시절에는 런던이 이렇게 금시장의 중심지였고, 거기서 대부분의 금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재평가를 한다던가 하는 게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근데 지금은 런던, 뉴욕 이 2가지가 꽉 잡고 있기는 하나, 지금 중국은 상하이 금거래소를 2002년에 설립해서 벌써 20년 만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금거래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바이 금거래소가 상당히 크게 성장하고 있고, 인도 금거래소가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 금을 거래할 수 있는 곳들도 더 많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이 단독적으로 사실 금 가격을 재평가하는 것도 어렵고, 금 가격을 재평가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미국에 있어서 좋은 건가 따질 때 미국이 결코 그걸 선택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1933년에 제가 재평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미국이 금보유량이 얼마였냐면 2만 톤이었어요.
2만 톤이 얼마나 많은 건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전 세계 금의 70%를 미국 혼자 독점하고 있는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재평가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 가장 파워가 센 나라가 되기 때문에 원래 1944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브레튼 우즈 체제로 넘어가면서 그 브레튼 우즈라는데 이제 세계 정상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 시기 때 가장 입김이 셌던 건 영국이었죠. 영국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영국의 그 대표적인 경제학자 케인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제 경제학 공부하면 그냥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그 파워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케인즈는 근본이제를 하지 말고 방코르 시스템이라는 걸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좀 설명하면은 좀 긴데 그냥 쉽게 말해서 금뿐만 아니라 뭐 석유도 담고 뭐도 담고 하면서 이렇게 한 바스켓을 담아서 이걸 담보로 화폐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사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이거든요. 그걸 냈는데 미국에서 바로 까버립니다. 당시에 이제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돌아가, 이렇게 하고 근본이제로 밀어붙여서 근본이제가 됐어요. 왜? 근본이제를 하면 전 세계 금을 70%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짱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금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좀 애매하죠.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8,133톤 공식 보유량을. 근데 그게 이전처럼 압도적이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중국도 금을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고 공식적인 양만 2,000톤이지 사실 그 중국이 금을 매입할 때 보고를 잘 안 하는 걸로 유명해요. 보고는 IMF 해야 되는데 굳이 보고해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업계에서 가장 적게 보는 게 중국이 한 5,000톤 정도를 모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중국, 뭐 러시아 이런 브릭스 국가들이 보유한 금보유량과 비교했을 때 금 가격을 강제로 재평가하면 뭐 미국도 나쁘지 않지만 특히 이렇게 약간 적대국한테도 오히려 너무 좋은 이점을 주게 되는 거다 보니까 미국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굳이 금을 자기네들 스스로 인정하면서 재평가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결국 자유경제 시장에서 금 가격이 올라가게 될 텐데 그거는 1971년과 비슷한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933년처럼 강제로 재평가한다라고 한다면 금 가격이 딱 2만 1,000불 정도 오르고 끝날겠지만, 근데 지금의 미국이 하는 흐름을 봐서는 1970년대처럼 적정 가격부터 오히려 버블이 시작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그런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프리미엄 금 시장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금에 대한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죠. 그렇다 보니까 국제 시세보다도 무려 18%나 더 비싼 그런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금에 대해서는 되게 뜨거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저는 국내 금 투자가 광기였냐라고 하면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 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만큼 우리나라도 높아진 거다.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었냐는, 수요는 전 세계랑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졌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제 삼면이 다 바다로 막혀 있고 위에는 북한이 있다 보니까 금을 해외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광산이 거의 없잖아요. 상업광산이 아예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금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해외에서 가지고 올 때는 오는데 시차도 걸리죠. 해외랑 거래한다 그러면 거래 단위도 커서 해외로부터 수입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입할 수 있는 루트도 많지가 않습니다. FTA 협정을 맺은 국가랑만 할 수 있는데 그 시기 때는 FTA 협정을 맺은 국가들도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금이 많이 없기도 하거든요. 그런 특징도 있어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만큼 공급이 못 따라가줘서 그래서 국제 시세보다 유독 더 많이 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막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다, 이게 되게 특별한 이슈 같지만 저는 7년 동안 금 투자하면서 이런 일들이 매년 한 두세 번씩은 반복됐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0년 넘게 금거래소를 운영하신 사장님들이랑 대화를 해봐도 늘상 있는 일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금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수요는 더 많이 증가할 거예요. 근데 공급은 결국에 우리나라는 또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2019년보다는 2020년이, 2020년보다는 지금이, 이렇게 계속 한번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면 점점 더 이게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2019년에 금 투자할 때만 하더라도 한 3%에서 5% 정도면은 야, 김치 프리미엄 비싸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번 오르면 20%까지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이 상황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게 완화되려면 우리나라 안에 상업광산이 있던지 아니면 북한이랑 통일을 해야 돼요. 근데 없던 상업광산이 생길 수는 없겠죠. 통일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단기간에 되기는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포인트, 앞으로도 김치 프리미엄 현상은 더 자주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프리미엄보다 더 심각한 프리미엄이 또 나타나겠구나, 점점 더 이게 심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되게 불리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한테는 이게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한 0.5%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한 1%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데 근데 이제 0.5%까지 떨어졌다라는 건 이미 김치 프리미엄이 다 사라졌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지금 금에 투자를 했어요. 또 이제 이게 매년 한 두세 번씩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내년 초가 됐는데 금 가격이 한 10% 정도 오르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또 폭증을 했어요. 막 내년에도 20% 막 이렇게 폭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단지 지금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금 가격이 오를 때 남들보다 20-30% 더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모멘텀을 갖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을 이해하면 김치 프리미엄은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는 요소가 되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를 하면은 오히려 나를 이렇게 투자로부터 더 불리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김치 프리미엄이 1년에 두세 번 정도 반복되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반복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김치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고 금을 사기 좋은 시점인가 아닌가, 이것만 판단하시면은 오히려 김치 프리미엄이 여러분을 도와주게 될 겁니다. 초보자들은 금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금은방이나 금거래소 같은 데서 실물을 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KRX 금시장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ETF를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언제 해야 되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실물, 그리고 KRX 금시장은 김치 프리미엄이 없는 지금 같은 시기, 그리고 ETF는 김치 프리미엄이 있을 때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수수료적인 측면을 보자라고 한다면 ETF는 한 0.7% 정도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ETF나 KRX 둘 다 수수료가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좋은데 이제 KRX는 0.3% 정도로 수수료가 되게 저렴합니다. 실물 같은 경우에는 방법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금거래소에서 사면은 4%에서 5% 정도 되는 그런 수수료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살 때랑 팔 때 가격이 달라서. 이것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그게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 핵심인데, ETF는 투자하면 해외 상장된 ETF,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GLD나 IAU 같은 거는 수익의 22%를 내야 돼요. 사실 이게 좀 뼈 아프거든요. 금 가격이 한 번 오를 때는 적게는 7배, 뭐 많게는 26배가 상승하는데 그 정도로 상승 포텐셜이 큰데 이거의 수익의 22%를 낸다? 와,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2배만 올라도 한 몇 년 전만 따져도 금 가격이 40만 원이었고 그것보다 조금 전에 20만 원이었는데 벌써 80만 원 됐잖아요. 두세 배 오르는 건 금방이에요. 되게 금방 올라요, 금 가격이. 근데 2배만 올라도 그 수익의 22%를 낸다라는 건 차라리 부가세를 내고 사는 게 더 싸다고 느껴질 만큼, 그래서 금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냥 실물 사는 거예요. 그래서 ETF 잘 안 사는 거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는 그런 세금이 있지만 김치 프리미엄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있을 때 잠깐 단기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상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드리면서 이런 세금적인 특징이 있고, KRX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다. 수수료도 싸고 세금도 없어서 상당히 좋다. 그리고 투자 방법도 막 우리 금은방 막 어디 가야 돼요? 뭐 어떤 제품 사야 돼?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렵잖아요, 초보자분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입문자분들은 KRX 금시장으로 먼저 금 투자에 입문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KRX 금시장은 그냥 주식 어플에서 매수 버튼 누르면 사지고 매도 버튼 누르면 팔아져요. 되게 간편합니다. 그래서 간편한데 수수료도 싸고 세금도 없으니까 이걸로 먼저 투자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이걸로 투자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금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실물로 넘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냥 와요. 이건 그냥 와요. 그게 금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ETF로 했든 아니면 KRX로 했든 이래서 금 투자자들이 다 실물로 넘어가게 되는구나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실물로 투자를 할 때 물론 그냥 부가세 내고 그냥 뭐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 있어도 사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ETF로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솔직히 많이 오르면 뭐 그 조금 비싸게 주고 사나 조금 싸게 주고 사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금을 개인 간 거래로 거래를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 됩니다. 우리 중고마켓에서 이제 한 번씩 거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판매자한테 현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개인 간 거래는 개인끼리 거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 그 물건을 샀던 사람은 이미 부가세를 지불하고 산 물건이에요. 이 물건에 또 부가세가 부과되는 건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개인 간 거래에선 부가세가 없어도 합법이 맞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금 같은 경우엔 개인 간 거래 시장이 상당히 커요. 여기서 거래하는 단위도 크고 거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아까 전에 금거래소에서 사고 팔 때는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개인끼리 거래하는데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가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 때 팔 때 가격의 한 중간 정도에서 거래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개인 간 거래로 금을 사고 팔면 살 때 팔 때 부가세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사자마자 당장 팔아도 손실 보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실물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 개인 간 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중고마켓에서 거래를 하면은 막 삼자 사기나 이런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절도나 이런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금이 가짜 금인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저희 회사는 그래서 이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감정도 하고 중개도 하고 하니까 뭐 판매자랑 구매자가 만날 일도 없고 가짜를 살 일도 없고 해서 그냥 수수료 조금 내고 이렇게 그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그냥 이제 중고마켓에서 직접 만나서 이렇게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서 이런 식으로 실물을 투자하면 수수료도 아끼고 세금도 안 내고 좀 더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